그럼 학돌백돌팀의 발표를 맡은 이재희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서울 부산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예측을 프로젝트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프로젝트의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 데이터 탐색 및 정제, 파생 변수 및 요약 변수 생성, 데이터 분할 및 변수 선택, 모델링 및 모델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는 데이터에서 주최하고 직방에서 제공한 아파트 실거래가 예측하기 대회에 참가하였는데요. 기간은 12월달부터 1월까지 약 2달 반 동안 진행되었고 총 상금은 8,000달러 규모이고 기대 효과는 주택 가격 예측으로 효율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부동산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잠시 이게 잘려가지고 화면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분석 절차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변수 추가, 동별 분할, 2차 변수 추가, 모델 탐색, 파라미터 탐색, 앙상블 모델링, 그 다음 셀프 트레이닝을 거치고 고차 모형량을 마지막으로 최종 산출물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탐색 및 정지입니다. 저희는 직방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기본 데이터와 서브 데이터가 있는데요. 기본 데이터는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트레인은 이제 서울 부산 지역에 160만 개의 행과 25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 거래일, 지역, 면적, 실거래가 등의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이고요. 테스트는 실거래가를 제외하고 트레인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3,918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예측해야 될 값은 테스트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브 데이터인데요. 직방에서 제공한 데이터로 스쿨 데이터와 서브웨이 데이터가 있었고요. 유경로나 법정도 코드를 이용해서 기본 데이터와 결합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외부 데이터인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만을 사용을 하였고요. 학교 관련 데이터, 지하철 관련 데이터, 공원, 한강 거리, 유경도 스케일링, 아파트 이름 등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처리입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결축 변수를 채워 넣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총 8가지의 결축 변수가 있었고 첫 번째로 아파트 단지 내 총 주차 대수는 법정 주차 대수 공식을 적용해서 최소 주차 대수를 결축치로 채워 넣었고요. 아파트 단지 내 최고층과 최저층은 총 10개의 결축치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검색을 해서 결축치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 방수와 욕실수는 전용 면적을 고려해서 평균값을 산출한 뒤 값을 채워 넣었고요. 현관 구조는 준공연도가 2000년 이전이고 최고 층수가 15층 이상이고 17.5층 이하일 때 복도실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복도식으로 결축치를 채웠고요. 나머지는 계단식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방 방식과 연료는 동별 최빈값으로 채워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치입니다. 테스트에서 2개의 데이터가 트레인에 없는 지역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59번에는 인천광역시의 데이터였고 2682번 데이터가 종로구 교북동에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모델을 형성할 경우 모델의 RMS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는 것이 확인이 돼요. 4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트레인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요. 거래 일자와 준공 연도, 그리고 공급 면적, 그리고 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트레인에서 제일 유사한 데이터를 찾아 변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파생 변수 및 요약 변수 생성입니다. 저는 총 12가지의 파생 변수를 사용했는데요. 크게 아파트 이름, 한강과의 거리, 그리고 지하철 정보, 학교 정보, 그리고 공원 정보가 있습니다. 파생 변수 중에서 가장 유의했던 2가지 변수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이름입니다. 직방 사이트에서 웹크롤링을 진행을 하고요. URL에 아파트 아이디를 넣으면 아파트 네임이 반환되는 식으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얻어서 정제를 한 후에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한강과의 거리인데요. 네이버 지도 한강 자전거길에 자전거길을 참고를 하여서 한강 주변의 유경도에 점을 다 찍어가지고 그 점과의 거리를 산출했습니다. 15k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15 이상의 경우 모두 15로 값을 처리를 하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요약 변수입니다. 요약 변수는 기존의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작업을 하였는데요.
거래 연월과 거래 일일 데이터를 트랜잭션 리얼 먼스 데이트라고 이제 합쳐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유경도 스케일을 통해서 위 경도 데이터를 X, Y, G로 나누어 조금 더 위치 정보를 세분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그래프가 실거래가의 히스토그램인데요. 약 95%의 데이터가 10억 미만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최대 82억까지 분포되어 있어 데이터의 편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도시별 박스 플롯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데이터가 부산에 비해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왼쪽 아래를 보시면 연도별 아파트 가격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평이한 변화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18년까지는 급상승하면서 2006년과 18년이 약 2배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면적별 아파트 가격 추이인데요. 면적이 클수록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 간에 이제 상이한 그 실거래가가 있었기 때문에 산점도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시별, 구별 아파트 가격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서울과 부산으로 나눠서 이제 구별로 아파트 가격의 평균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고 가장 저렴한 지역은 도봉구였는데요. 둘의 차이는 3.7배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부산의 경우 강서구와 중구가 2.5배의 차이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각 도시별 최대 편차가 나는 지역의 대표 두 가지 굴을 뽑아서 이제 회기선과 산점도를 그려보았는데요. 회기선의 경우 이제 기울기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비싼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그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할 및 변수 선택입니다. 앞서 시각화 자료에서 보셨듯이 그 지역마다 상이한 실거래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로써 데이터 분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데이터 분할 기준으로는 도시별 분할, 구별 분할, 동별 분할, 아파트별 분할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 테스트 RMS 비교를 했을 때 동별 분할이 RMS가 7,100만 정도 수준으로 가장 낮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동별 분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할을 할 시에는 트레인 RMSE는 급격히 낮아지지만 테스트 RMSE는 트레인에 비해서 급격히 낮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과적합되는 원인으로는 동별 분할 시 행 개수가 100개 미만인 경우는 총 22개로 박스 데이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들었고, 동별로 나누었을 때 총 366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로우가 1개일 정도 발생을 하게 되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구축하면 프레딕이 0으로 나오게 되어 굉장히 과적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개수 미만의 동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통합을 해서 재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특정 몇 개 이하의 동을 다시 통합을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이제 동별로 로우 개수를 모두 산출해서 나열을 한 뒤 1분위수가 500개였는데 이제 500개 정도가 될 것이다, 그 기준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 동별로 n개 미만의 도시를 추출한 뒤 다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아파트 가격 순으로 나열을 하고 상위 n개만큼을 하나의 동으로 병합, 그리고 나머지 동을 병합을 하는 과정을 거친 뒤 테스트 RMSE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n을 다시 재설정을 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을 했는데요. 그 여러 개의 시행 결과 이제 n이 500일 때 RMSE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이제 500개 미만의 동은 모두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방법문에서도 500개로 통합을 하고 나머지로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500개씩 통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적은 그 동의 경우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동으로 편입시키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500개와 나머지로 나누는 방법이 RMS가 제일 낮아 최종 선정을 하였습니다. 최종 데이터 및 변수 시각화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총 4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버전이 지금까지 소개시켜서 드렸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버전은 첫 번째 방법보다 이제 파생 변수가 조금 더 많고, 그 다음 그 13년 이후의 데이터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버전은 두 번째 버전에 비해서 이제 공급 면적이 330 이하의 데이터만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하는 게 동이 아니고 이제 구로 해서 분할해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및 모델 개선입니다. 저는 브루스틴 기반의 모델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브루스틴 기법이란 앙상블 알고리즘 중 하나로 약한 분류기를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강한 분류기를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높은 정확도를 갖는 장점이 있지만 과적합의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모델 선택하기 전까지는 이제 최초에 모델링을 하였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그리고 소요 시간도 가장 적었던 라이트 GBM, LGBM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모델의 RMS를 지금은 비교를 해봐야 더 최적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였고 그 결과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는 분이었던 XG 부스트, LGBM,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트, 그 다음에 캣 부스트 총 4가지의 부스팅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기계학습의 모델에서 다른 방식으로 일반화하기 위해 조건과 가중치 등을 조정하는 작업인데요. 그리고 사용 모델에 관해서 파라미터 총 15개에 대해서 조정을 거쳤고 과적합 통제, 데이터 규모, 학습 횟수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최적의 파라미터 탐색 방법으로는 그리드 서치와 랜덤 서치 등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2번의 방법을 거쳐서 파라미터 최적화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리드 서치를 활용을 하였고 분할 데이터마다 생성된 모델에 각각 최적화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테스트 RMS가 더 올라가게 되어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원인으로는 트레인의 RMS는 더 낮아졌지만 테스트에서 RMS는 더 올라가게 되어 과적합이 심화되었고 그 다음 대회 규칙상 제출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테스트를 기준으로 최적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적용 방법을 적용했는데요. 모든 분할 데이터에 같은 파라미터를 적용한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 디포트 값과 캐글에서 하우징 프라이스에서 사용한 파라미터를 비교를 한 뒤 더 좋은 RMS를 갖는 파라미터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4개의 표는 캐글의 파라미터를 사용했을 경우 RMS가 더 좋아진 파라미터들과 이제 RMS를 비교를 했는데요. RMS가 6,000대에서 5,000대로 약 1,000만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모형 결합입니다. 모형 결합은 여러 개의 예측기를 결합하여 이제 웨이트를 주고 하나의 모델처럼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저희는 모형 결합을 사용할 때 랜덤 포레스트를 추가를 해서 총 5개의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데이터가 총 4개로 20개의 예측값을 산출했습니다. 그 다음 3개의 모델을 선택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앙상블 원인하는 1차 모형 결합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트와 캣 부스트, LGBM 이 3개의 모델을 모형 결합을 하였고요. RMS는 5,200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셀프 트레이닝입니다. 셀프 트레이닝은 정답일 확률이 높은 예측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다시 적용시키는 방법인데요. 셀프 트레이닝을 이용할 때는 예측값을 실제 모델 학습하는 데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측값이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RMS가 낮았던 앙상블 방법으로 예측한 값을 통하여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구현했는데요. 셀프 트레이닝에 사용한 모델은 XGB와 LGBM 이 2가지만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레디언트 부스트와 캣 부스트는 이제 N 에스티메이터를 너무 높게 잡아서 소요 시간이 5시간 이상이었기 때문에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이제 빠르게 구현할 수 있었던 2가지 모델만 사용했습니다. 셀프 트레이닝을 활용한 예측값에서는 앞에 EM이라고 명명을 해서 따로 다른 모델과 구분을 했고요. 5,200만의 이제 초반으로 RMS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시 또 모형 결합을 했는데요. 첫 번째 모형 결합으로 5,200만의 RMS를 거두었고 이 셀프 트레이닝을 활용한 예측값을 활용해서 5,100만으로 RMS를 더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모형 결합을 더 거듭하여 최종적으로 5,024만이라는 RMS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여태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요약한 그래프이고요.
최종 RMSE 5,024만원을 제출을 했고 네, 대회에서는 총 2등에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건 뭔가요? 그거는 저희가 사실 프로젝트를 2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프로젝트를 좀 급하게 하느라고 사실 그 자료까지 발표에 넣지는 못했고요. 발표 분량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팜플렛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 정도면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한 4분 정도만. 그걸로? 해놨어? PDF 넣었잖아. 안 넣었어? 여기 있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이거는 약간 부수적으로 한 거고, 진짜 멘토링으로 진행한 거여서 약간 안 보여주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브로셔 일단 저희가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그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약간 솔루션 형식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주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주식마다 뉴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식 데이터가 그냥 그 자기가 찾아보고 싶은 코드가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가 나올 건데 그냥 제목이나 내용에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뉴스 데이터를 띄워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관련 뉴스 형식으로 나타내려고. 네. 저희 일단 이름은 스크래핑 솔루션이고, 스크래핑이란 그 웹상에서 보이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자동으로 추출해 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냥 크게 아키텍처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저희는 다음 사이트 기준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다음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끌고 와서 데이터베이스, 저희는 MySQL을 썼거든요. 그래서 MySQL에 데이터를 넣고, 그러니까 주식 데이터랑 주가 데이터와 뉴스 데이터만 따로 뽑아내기 위해서 스크래핑을 하도록 리눅스에서 크롬탭이라고 그 예약 설정 기능을 하는 그런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파이썬 파일을 예약 작업으로 걸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오류나 아니면 그 실행 과정들이 저희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정마다 알림 봇을 띄워주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텔레그램 메시지를 봇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글씨가 좀 많이 깨졌는데 막 매니저가 시작이 됐다고 알림을 띄워주고 텔레그램 채팅방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뭐 백업이 시작됐다, 매니저 스크래핑이 시작됐다, 아니면 뭐 오류 정보도 띄워주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웹페이지를 보면 일단 이건 시작 화면이고, 이 부분 많이 깨져서 죄송해요. 여기에 날짜 데이터를 하면 그 종목에 대한 차트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차트에서
그 기간에 대해서 그 뉴스 데이터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10개의 주 핵심 단어라고 생각되는 것만 뿌려줘서 그 단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단어가 있는 뉴스 정보를 화면창으로 띄워주고 그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이 주가가 왜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뉴스를 보여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다 설명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게 스크래핑이라는 게 원래 그 웹페이지 안에 특정 구문의 여러 걸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능은 뉴스 제목을 뿌려주는 건가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뉴스 주가 정보도 뽑아내고 뉴스 URL을 뽑아낸 상태에서 URL을 타고 들어가서 내용을 뽑아내고 그 구글에 보면 알림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뭐 관련된 뉴스가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요게 뉴스 제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스의 기사 제목이 이렇게 알려지는 거라면 큰 의의를 못 찾겠고 그 밖에 추가 기능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저희가 뉴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작업을 한 거는 이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했으면 왜 올랐는지 뉴스 데이터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최대한 이제 해보려고 뉴스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뉴스를 모아서 작업을 한 게 이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인지 부정적인 뉴스인지 먼저 라벨링을 저희가 수작업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준지도학습법에 이제 저희가 아까 직방에서도 적용했는데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이제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라벨링을 하고 난 뒤 다시 모델을 만들어서 이 주식에 대한 뉴스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다고 했을 때 주가가 올랐다면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뭔가 해석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클러스터링을 통해 가지고 분류를 해내서 최종적으로 그 해당하는 뉴스 데이터만 워드클라우드에 띄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뉴스를 클릭을 했을 때 그 관련 뉴스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 제목 수집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